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 부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롭게 취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학 때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타깝지만 상반기 때 떨어져서 다시 한번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분들 다 모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방학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반기 때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방학 특집 에디션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특별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 방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취업 합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굉장히 사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아니면 제가 이전에 찍었었던 면접에 관련된 그런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불합격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좀 죄송한 말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상반기는 왜 실패했냐? 라고 불합격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잡코리아에서 물어봤는데 상반기 취업 실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위와 2위가 업무 경력 미비 그리고 학벌이라고 합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 경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학벌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라고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요. 바로 면접보다 자소서일 겁니다. 본인이 자소서 상에 썼던 내용들이 약했기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가 자소서에서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내가 학교가 좀 약하기 때문이다. 왜? 실질적으로 면접에 가면요. 여러분들 경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아니면 내 학교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면접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도 아무래도 자소서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소극적인 태도 성향 3위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외모 인상.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은 바로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반기 때 취업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느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업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 흔히 얘기하는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봤대요. 1학년으로 만약에 되돌아간다면 그럼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상반기 때 실패하신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이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 다음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어학 점수를 높이겠다. 해외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식이죠.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직무 역량, 내 전공 이것이 바로 직무 역량과 연결되는 부분은 내가 자격증 하나 안 땄을까 아니면 왜 플러스 하나를 더 안 땄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예요. 정말 만약에 1학년 분들 이 질문한 게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거였잖아요. 1학년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양한 경험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1학년 친구들도 간혹가다 컨설팅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질문이 있냐면 되게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보통 네가 만약에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빠른 대응인 거고 일단 1학년 때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서 견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인턴 아르바이트 등 이런 것들은 실상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고요. 굳이 순서를 좀 바꾸자면 저는 자격증보다는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가 조금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설문 결과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와닿을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바로 대답자의 대다수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니면 뭐 학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많이 스터디를 조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3, 4, 5 모여 앉아서 자소서에 관련된 스터디도 많이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자소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이번 방학 때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기 달라요. 자소서에서 떨어진 친구도 있고요. 실제 어학 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 면접 준비가 부족한 친구도 있으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은 오늘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듣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방학 에디션 첫 번째로 바로 합격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가 지은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 거기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방학 때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규칙을 발견했거든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누구냐? 넌입니다. 넌. 제가 아니라 넌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채가 끝나고 나서 4기업의 하반기 공채가 끝나고 나서 많이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어디 갈 거야? 어디 가고 싶니?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선생님, 저는 어디를 갈래요? 어떤 산업을 갈래요? 어떤 직무를 하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대답이 가능한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서 갖춰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반기 때는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아니면 뭐 자소서를 준비하더라도 면접을 준비하더라도 그 기업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막연하게 어디든 가겠지. 일단 준비하고 일단 자소서를 쓰고 어디 자소서 쓸 건데요. 어떤 기업 분석을 할 건데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내가 갈 곳을 먼저 셀렉을 해놔야 돼요. 그 작업이 굉장히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너희들이 할 일은 지원 기업을 리스트업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들을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명확한 타겟을 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꿨던 가고 싶었던 기업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 이곳은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 그렇죠? 여러분들의 동기가 갔던 곳이 아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볼 거예요. 그것은 사기업도 좋고요. 공기업도 좋습니다. 일단 이런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셀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채용 포털사의 채용 달력을 좀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작년도 하반기 채용 공고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크루트거든요. 저는 보통 잡코리아도 많이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께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크루트를 가지고 왔는데 2016년도 8월입니다. 하반기 공채가 보통 8월부터 시작하니까 이 8월 달부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있었지. 아마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기업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 직무 일을 할 수 있겠구나가 당연히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A라는 기업에 B라는 직무라는 것은 어떠한 자격 요건이 영어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격증을 우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여러분들이 정한 기업들의 직무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자격 요건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 너네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기업의 리스트업을 되도록이면 한 일주일 정도 저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방학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쯤에는 무엇인가를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마음을 싹 비우시고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기업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갈 수 있는 기업, 가고 싶은 기업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ing, 진행형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기업과 그런 것들이 셀렉이 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갈 거니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요. 글쎄요. 어디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흔히 상담 많이 받으러 올 때 이런 대답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어디 갈게요. 제 전공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데요. 저는 특히 어디 갈 거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업 리스트업만 잘해도요. 제가 단언할게요. 여러분들 합격 전략,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의 절반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합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갈 곳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불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만 명확하게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지원 기업을 미리 셀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크릿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러면 내가 취업을 할 거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뭘까? 내가 갖고 있는 학점, 뭐 어학 점수, 그다음에 어떤 뭐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이런 것들. 그렇죠? 나는 그럼 준비가 어디까지 됐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셀프 체킹을 해야 돼요. 즉, 현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레벨, 수준을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면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해놔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퀄리피케이션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상태와 얼라인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9대 스펙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9종 세트입니다. 숨 막히는 취업 스펙이라고 해서 9종 세트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스펙 아예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취업 방송 보시거나 여러분들 결국에 상담받고 컨설팅 받으실 때 스펙 가지고 싸우잖아요. 쓸데없는 스펙과 쓸데있는 스펙이 구분되는 것이지 스펙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최소한 이렇게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학벌이죠. 학벌은 여러분들의 학교예요. 여러분들 지금 4학년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4학년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죠, 학벌은. 근데 내가 만약에 3학년이다. 3학년 1학기 아니면 2학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저는 복수 전공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계열 쪽이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상경계열 쪽 복수 전공을 좀 추천을 하고요. 내가 상경계열이다라고 하는 친구는 컴퓨터공학 쪽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이게 좀 가장 예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흔히 얘기하는 융복합 인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벌은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4학년이 당장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복수 전공을 꼭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점입니다. 학점은 3.5점 이상이면은 안정권이에요, 사실. 3.5점 이상이면 뭐 여러분들 크게 신경을 안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이 조금 좀 모자라서 3.5가 안 돼서 선생님 제가 방학 때 계절 학기를 좀 들으면서 좀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 그것까지는 말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최소화는 시켜야 된다. 3.5 이상 맞으면 크게 학점에는 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이죠. 바로 토익이죠. 토익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내가 없다. 내가 지금 처음 공채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본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토익이 없으면 절대 취업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어 점수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토익 점수가 없다라고 하면 토익은 1순위로 가셔야 돼요. 1순위 한다고 토익만 드립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막 그 토익 학원 들어가가지고 막 기숙학원 들어가서 토익만 하던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중에 가장 큰 포션을 토익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지금 800대 넘어 아니면 여자친구들 900대가 넘어 근데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라면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점수가 없어서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시작하되 그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점수 올리는 목적이다. 왜? 토익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한다라고 착각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어학연수입니다. 언제적 어학연수예요. 정말 무용론이 돼도 되죠. 예, 저는 이제 이건 필요 없다고 봐요. 단 저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하게 다니시면서 좀 시야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학연수는 절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자격증이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직무 역량과 연결돼 있다면 당연히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죠. 흔히 얘기하는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한데 여러분들 또 많이 따시는 게 뭐냐면 한자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있잖아요. 이 부분인데 저도 이거를 따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 공부를 또 여름방학 때 드립다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공기업만 준비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공기업에 그냥 그 가산점만 적용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 취업을 막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러한 포션은 아니거든요. 저는 자격증은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일단 우선적으로 따라 나머지는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공모전이죠.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낮아요. 여러분들 공모전에서 상 받았다고 뭐 뽑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지만 없으면 그냥 뭐 조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요. 가중치가 좀 낮은 부분이니까 공모전을 또 방학 때 하려고 애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턴이죠. 결국에는 제가 VIP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 경험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경력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이라도 뽑아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를 뽑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 있는 곳에서 인턴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직무와 연관된 곳에서 인턴하신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직장 생활을 해봤다. 내가 남의 돈을 한번 벌어봤다. 남한테 한번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벌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거기서 일해보니까 직장생활이 쉽진 않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구나. 이러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인턴 경력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 사회봉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용론 대도 제가 2라고 썼는데 이제 그렇게 기업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CSR이라든지 이런 쪽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또 이거 시간 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실 때 내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정성적인 서브 요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이지 이것을 또 주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수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면접 강의할 때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쁜 거 뽑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긴 봐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외모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 상반기 때도 2명을 이 안경을 끼게 해서 합격을 시켰거든요. 되게 약해 보이는 친구가 1명 있었고요. 되게 세 보이는 친구가 1명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성형수술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안경만 써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만 조금 더 말 잘 들어 보이게, 조금 더 온화해 보이게, 조금 더 같이 일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안경 하나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그래도 방학 때 꼭 하려고 하는데 꼽는다. 선생님께서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 3가지를 뽑습니다. 토익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토익이 있다. 그렇다면 자격증 그리고 인턴. 근데 우선적으로는 인턴이 제일 크죠. 인턴을 일단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인턴이랑 자격증이랑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인턴을 추천해요. 근데 인턴이 만약에 정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 3가지 중에 1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스펙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펙 체크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써놨죠. 어디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그다음에 학원에서도 여러분들 스펙 체크해 주는 건 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이건 돈 받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무료로 한번 체크를 받아보세요. 어떻게 저를 진단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뭐 하라 그랬죠? 지원 기업 셀렉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지원 기업의 그 퀄리피케이션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펙 가지고 가셔서 그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스펙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저를 진단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 포커싱해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주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제대로 안 해주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리분별을 좀 판단할 수 있으시니까 제대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빨리 찾아서 그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그 선생님한테 좀 여러 가지 팁들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이건 돈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무료예요. 예, 무료니까 많이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시크릿 2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수준을 체크하자는 겁니다. 즉 기업,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을 이제 알았죠?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저를 알았죠.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바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방학 때 내내 신문 보셔야 돼요. 이제 진짜 시간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신문 보셔야 됩니다. 무슨 신문 보냐? 경제지 봐야 됩니다. 왜 경제지를 봐야 되냐면 실제 여러분들 경제지에 나온 기업 기사는요. 기자들이 썼다라기보다는 각 홍보팀에서 내놓은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장 진짜 정보 중에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부자들이 아닌 이상 회사의 뭐 기밀 사항을 알 수는 없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홍보팀에서 내놓는 기사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업 분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문 읽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얼 보냐? 거시경제 봐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환금유스. 환율, 금리, 유가, 스팟성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거시적인 경제 뉴스인 거죠. 예를 들어서 6월 15일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한국과 미국 금리 같아졌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역전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금리에 관련된 이슈를 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 기업을 셀렉했으니까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가 매일매일 변화하진 않잖아요. 즉 어떤 흐름을 두고 변화하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놓고 이어지는 다른 기사들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해 놓는다면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보냐? 바로 수출 실적을 봐야 돼요. 수출 실적. 수출 실적, 수출 7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 사상 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뭘 먹고 살고 있나, 뭘 해서 먹고 살고 있나,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군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금 어떠한가, 수출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원했어요. 그럼 이 기업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큰 거시적인 흐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다음 세 번째 무엇을 봐야 되냐? 소비자 심리지수에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돼요. 바로 이 기사는 5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라고 했죠. 자, 소비자 심리지수는 내수 경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선행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들이 보통 유통 물류 기업이다.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산업군 동향은 어떠한지도 좀 파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산업기사 보셔야 되죠. 이제 조금씩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거시경제 기사 봤으니까 이제 산업기사를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산업? 여러분이 셀렉했잖아요. 내가 지원하고 싶은 산업.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산업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어. 그렇다면 5월 달 자동차 수출액이 증가했대요. 하지만 내수 판매는 부진이 지속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 산업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할 기업은 어떤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뭘 보겠어요? 기업 기사를 보겠죠. 내가 역시 지원하고 싶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죠. 현대자동차다라고 한다면 타이틀이 뭐예요? 5월 달 내수 해외 판매 전부 지난해보다 줄었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많이 해놓기 위해서는 기업 기사를 많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셀렉을 해놓지 않으면 이런 기사들은 그냥 한낱 그냥 뭐 가십성 기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현대자동차를 가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기사가 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체계적인 스크랩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지원기업 셀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무얼 보나? 오피니언입니다. 오피니언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핵심 이슈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쭉 정리해서 나의 의견인 것처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최고냐? 4차 산업혁명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주역은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글인데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고요. 특히나 삼성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3번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어떤 팩트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나는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하는 건지를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보시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피니언을 꼭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인 방법론은 제가 했던 강의죠. 예. 취업 면접 완전 문서 워밍업 편에 제가 조금 더 신문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요. 언제 보냐 그럼 신문은 저는 기상하자마자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씻지도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오면 오프라인 신문 저는 그 종이신문 얘기해요. 종이신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나서 즉 아침이나 밥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가 바로 안 될 때 하지만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할 때 신문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신문을 저렇게 읽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크릿은 무엇이냐? 신문 읽기로 여러분들의 기본을 다져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첫 번째는 지원 기업을 셀렉하세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해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신문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직무 탐색이죠. 자, 역시 이것도 지원 기업 셀렉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업 정했고, 아, 내가 이런 직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럼 나는 이 직무에 관심이 있는데 이 직무를 어떻게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직무 분석해가지고 또 굉장히 유료화된 자료도 많고 뭐 강의도 많은데 여러분들 절대 직무 분석할 때 돈 쓰지 마십시오. 돈 쓰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충분히 정말 가능한 충분한 방법이니까 이 방법대로만 좀 따라주세요.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취업 성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내가 직무 분석을 할 때 뭐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방학 때는 여러분들 딱 2가지 목표만 가져가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목표냐? 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넓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이걸 뭐 외워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 이 일이 이런 걸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 이런 거였는데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씩 아, 이 일은 영업 관리는 이런 거구나, 생산 관리는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씩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돼요. 예, 이 정도 수준이면 되니까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전 방송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방송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방송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성공 취업 X파일이에요. 놀랬어요. 예, 제가 굉장히 많은 방송들을 서칭을 했는데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직무 보세요. 지금 여기 유정석 선생님이 해주신 이 직무 강의 저도 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이런 강의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옆에 또 다른 분들도 나오셔서 금융권이든 IT든 이렇게 직무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맘 잡고 하루에 한 강의씩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셔도 직무 분석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있다, 뭐 걱정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첩 X파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고퀄의 직무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이전 방송에서는 잡코리아 포털 직무 인터뷰를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여기 있다라고 해서 이게 현직자가 멘토링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모르는 직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라 하니까 한 10분 만에 답변이 달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저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는데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또 무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이러한 포털 사이트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 역량은 첫 번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일단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았어. 그럼 무슨 역량이 필요한지까지 이 2가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뭐 깊이 있게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2가지 관점에서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직무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넓히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직무 분석의 기초를 지금 다지시면 되고요. 특별한 거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모바일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에 계시건, 전 세계 어디에 계시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한번 따라주세요. 다음 5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기존까지가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방학다운, 방학하면 스터디잖아요. 스터디 구성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 그 준비에 관련된 트렌드를 제가 이제 좀 해보니까 요즘의 취업 트렌드는요. 시기상 그리고 트렌드가 여러분들 좀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즉 예전에 1대1로 어떤 뭐 컨설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취업 스터디별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스터디를 하면 좋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소서 스터디. 자소서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이 크게 세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소서 작성법을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보통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자소서는 내가 좀 몇 번 통과해 봤어 라고 자소서 작성법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알긴 아는데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쓴 자소서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명확하지 않아. 이런 친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전혀 모르게 선생님처럼 자소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 두 친구에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소서를 안 쓴 친구는 어쩔 수 없고요. 기존의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점검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학교 다시 가세요. 취업지원실 다시 가시고 그다음에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무료로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용하시고 매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직업방송에도 있잖아요. 자소서 DIY 그런 프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내세요. 보내셔서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을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피드백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배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친구가 직접적으로 취업을 해서 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이 전문가분들을 왜 해야 되냐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즉 많은 자소서를 접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도 합격을 하던데 근데 자소서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다른 이력 때문에 합격했는지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학교예요. 아니면 기관이고 이런 데 가셔서 제 자소서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소서 작성법을 익히는 거예요. 직업방송, 자소서 DIY 보세요. 이 방송 쭉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루에 한 편씩 전 2번, 그러니까 똑같은 방송을 2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첫 번째 각 항목별로 뭐 지원 동기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뭐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온 선생님들이 가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어떻게 썼는지 논리적인 흐름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였다면 딱 정지를 시켜놓고 나였다면 저 항목을 어떻게 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의 가이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나였으면 어떻게 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기술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죠. 지원 동기는 그럼 왜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지원 동기를 저렇게 했구나.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저렇게 이었구나. 직무에 대한 걸 저렇게 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조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런 방법론을 나도 이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직무상 강점이라든지 약점을 기술하라 역시 마찬가지죠. 저 친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직무상 강점, 약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약점을 어떻게 감췄을까? 어떻게 극복한다고 했을까? 역시 구조를 가져가시는 거죠. 역시 빌려가시면 돼요. 즉 방송을 보실 때 제가 친구들한테 방송 많이 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합격 자소서를 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게 과연 논리적인 흐름대로 쓰여졌는가? 그리고 다 지우고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내 자소서는 어떠한가? 반추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피드백을 하면요. 늡니다. 늘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초반에 자소서 작성하는 친구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쓰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항목만 작성하셔도 돼요. 즉, 내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건 지원 동기랑 직무상 강점 이 부분이니까 지원 동기 이꼴 입사후 포부가 되겠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는 직무상 강점, 약점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항목씩만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소서 스터디할 때도요. 이 항목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받으세요. 자소서 전체를 가져가서 그걸 뽀개는 것보다 하나의 항목씩만 여러분들 뽀개면서 그렇게 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A라는 친구가 자소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가 한 사람씩 좋은 점, 이런 표현은 잘했다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A라고 하는 친구는 본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B, C, D, 평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가의 눈이 길러지기 때문에 본인이 자소서를 쓸 때에도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해요. 제가 봤을 때 4명 정도고 한 항목이면 1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스터디 완성됩니다. 이 방법 쓰면 효과 되게 좋거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방법 여러분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항목씩 클리어를 해라. 완성된 자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자소서 쓸 덩어리를 만든다. 거리를 만들어 놓는다. 왜? 여러분들이 한 겹만 쓸 거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완성된 자소서가 아니라 얼개를 완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면접입니다.
면접이에요.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면접은 좀 달라요. 자소서랑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면접 경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제로 베이스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수준을 점검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한번 저를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질문지를 던져주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아무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CEO죠. 여러분들의 내용상에 있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음성에 그런 관련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인지 CEO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전체가 문제인지 일부분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간접적으로 역시 경험을 하세요. 예, 직업방송도 보시면 돼요. 면사포와 취업의 전설이라고 예전에 이건 종영된 방송인데 이 방송도 되게 좋습니다. 이틀에 한 편씩 또 역시 보시면 돼요. 면사포는 다대일 면접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다대일 면접을 보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면접이 좋아요. 심도 있는 면접을 대응하기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면접관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아, 면접관이 저 친구의 답변을 어떻게 파악하는구나. 두 번째, 내가 만약에 면접자라면 아까 똑같습니다. 자소서처럼 내가 면접자라면 뭐라고 대답할 텐데 라고 해서 면접관의 시각, 면접자의 시각을 균형 있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취업의 전설은 종영된 프로인데 다대다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환경과 그런 질문이 가장 유사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면접관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질문, 다양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 스터디를 응용해서 역시 본인 것 여러분께서 발표하시고요. 또 ABC한테 좋은 점, 안 좋았던 점, 보완해야 될 점들을 피드백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만 하나 선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면접이거든요. 자소서보다도. 토론 면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찌됐건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서 오피니언에서 주제를 가지고 올 테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 면접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PT 면접. PT 면접도 뭐 기출 선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그 면접 볼 때라 아니면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 다 발표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모든 것이 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PT 면접이니까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딱 그렇게 구색을 갖춰놓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소서를 통해 발표할 때 내가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 지원 동기를 한번 니네들한테 얘기해볼게. 이런 식으로도 역시 PT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5번째 내용은요. 바로 성공적인 스터디 운영입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어떤 기초적인 세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운영하는 부분이 자소서와 면접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인적성이죠. 인적성 준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인적성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최근에 그 가장 마지막에 제가 이번 주에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합격자 발표를 해서 제가 또 친구들 몇 명을 또 이렇게 1차 면접 1차까지 합격을 시켜놨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 면접보다도 인적성이었어요. 즉 현대백화점 그룹도 사실 인적성이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즉 인적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특히나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NCS 필기고사에서 좀 많이 떨구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성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은 그냥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해라. 예. 근데 내가 만약에 공기업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NCS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30분씩 NCS만 조금 더 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인적성의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출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방학이 끝난 다음에는 실제와 같은 조건을 놓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이제 자소서가 끝나고 거의 이제 인적성 시즌이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루에 30분씩 그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게 문제집 여러 권을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하는 수준으로만 친구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터디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건 비추해요. 예. 인적성은 결국에 내가 문제 풀이법을 누구한테 전해주고 뭐 그 사람이 문제 풀이법을 내가 듣고 와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온라인 강의 하나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저는 인적성을 선생님 스터디해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혼자 30분 동안 풀어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6번째는 바로 인적성은 일기 쓰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적성은 매일매일 조금씩
30분씩 하면서 익숙해지고 친해지게 해서 그 유형에 한번 적응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인드 세팅입니다. 마인드 세팅.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에 연재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청년이라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였는데 저도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랐고요. 아,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그럼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방학 때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마인드 세팅에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가리 취준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들. 아가리 취준생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인데요. 아가리 취준생이란 게 바로 아가리, 입의 비속어죠. 와 취준생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 지금 취업 준비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라고 하고요. 나 뭐 CJ그룹 원서냈어, 삼성그룹 원서냈어 라고 말만 하는 친구들이래요. 즉 취업은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는 취준생을 아가리 취준생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박도성 씨라고 하는 친구가 그 기사에 나왔거든요. 28살이고요.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7개월째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있대요. 생활비는 용돈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의 스펙을 한번 볼게요. 28살 외대 중국어과고요. 2011년도 베이징 외국어대, 14년도에는 필리핀 어학연수, 토스 레벨 7, HSK 6급이고 대기업 30곳 서류 불합격, 면접까지 간 곳 2곳의 면접 트라우마, 수십 번 실패해서 모든 것을 리셋하고 재취업 준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아가리 취준생 될 만하네. 숨이 턱턱 막히세요? 저는요, 일단 하나씩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많이 본 제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중국어과 졸업하고 토스 레벨 7 HSK 6급이면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인문계잖아요. 어디 지원했을 것 같냐면은 해외 영업이나 구매나 경영 지원 쪽 아마 지원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경쟁률 굉장히 높은 곳에 지원을 했겠죠. 근데 본인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삼성, LG, 두산 등 몇 곳이요? 30여 곳 서류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30여 곳이래요, 여러분들. 30여 곳은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최소 80여 곳은 지원해줘야 돼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은요. 지금 영화사 뉴에 들어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소서를 130개 썼습니다. 경영학과 여자친구였는데 130개 정도 썼거든요. 80개 정도를 해야 여러분들 자소서 합격률이 거의 10%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30개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많이 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합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30곳 쓰고 서류 불합격해서 좀 이거 가지고 충격을 먹었다는 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면접까지 간 곳이 2곳인데 이것 때문에 면접 트라우마가 생겼다? 면접 트라우마는요. 보통 어떤 친구들이 생기냐면요. 최종에서 떨어진 친구들. 몇 번, 5번 이상 떨어진 친구들이 면접 트라우마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는 어필을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필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요. 어필이 강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번 갔다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는 좀 너무 나약한 것 같습니다. 예. 최종 면접에서 5번 정도는 떨어져야 그래서 좀 트라우마가 생기면 뭐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노력한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와 이런 친구도 못 가는데 내가 갈 수 있겠어? 역시 취업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기본보다도 살짝 미달되는 그러한 노력이다라고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진선 씨라는 친구도 있어요. 26살이고요. 문송합니다. 국문과예요 또.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스펙 역시 이대죠. 이대 국문과 나왔고 또 인턴 도전에 떨어졌고 뭐 인턴 합격했는데 인턴에서 하는 일이 뭐 단순 업무고 이러다가 뭐 저임금 낮은 복지로 취업 의지가 극저하됐다. 한마디로 취업도 하기 싫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친구 문송합니다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토익 만점 받았고 오픽 IH를 달성했대요. 빗나갔죠. 네. 어학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트렌드는 뭐예요? 인턴과 직무 경험으로 가야 되잖아요. 즉 문송합니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경험이 최우선 전략이어야지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그냥 하나의 뭐 들어갈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하나일 뿐인데 원어부댐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일단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국문과 졸업했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국문과 가지고 어디 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탈락한 것 같고요. 극장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는 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CGV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극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면 불특정 다수를 만나잖아요. 내가 발권도 하지만 뭐 또 해요? 팝콘도 이렇게 권유할 수 있잖아요. 즉 굉장히 많은 영업, 서비스에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 다녔다. 아까 그래서 뭐 IH를 받았겠죠. 그다음에 인턴이 됐는데 인턴에서 단순 업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턴에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직무와 연관된 곳을 가는 거야.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면 여러분들 이런 일 할 수도 있어요. 단순 업무, 복사만 할 수 있어. 정말 그냥 뭐 전화만 받을 수 있어. 그런 것만 해도 할 수 있고 주방 설거지 밥도 했대. 그래서 못 했다? 네. 인턴 업무에 대한 전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환상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턴 업무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 내가 직장 생활 그냥 잠깐 해봤다. 내가 남의 돈 한번 받아보기에 한번 노력해봤다. 이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면 되고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화 받기도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복사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큰 환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업과 극장 아르바이트 병행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상담이라고 적어놓은 곳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떠한 직무에 지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극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인턴을 했다고 해서 전 서비스직이나 영업직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럼 학업적인 이력과 극장에서 아르바이트의 이력을 가지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 거죠. 저임금 낮은 복지로 취업 의지가 극저하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좀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 요즘 청년들이 취업 경쟁에 환멸을 느끼거나 사회 진출에 공포심을 가지는 현상을 니트 증후군, 예전에 일본 청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리 취준생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 때도 힘들었는데 세상은 넓고 정말 할 일은 많아요, 여러분들. 왜 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빨리 하냐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동기부여가 되게 여러분들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즉, 안 된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안 된 사람의 이력을 보지 마시고요. 된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봐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갖고 와봤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백수와 갓수도 있대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백수는 뭐냐면 부모 소득이 월 100에서 300만 원 되는 그런 친구들이래요. 어학연수라든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건 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 취업 준비는 결국에 전쟁이다라고 해서요. 백수가 100번을 도전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백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갓수는 뭘까요? 갓수. 갓수는 부모 소득이 300에서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도 갈 수 있대요. 도서관에서 공부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취업 준비에 올인할 수 있대요. 한마디로 신이 내린 백수라고 합니다. 야, 저는 이런 용어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이런 친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백수와 갓수의 근로 경험이라고 합니다. 백수의 51.5%는요, 돈 벌어야 살 수 있어. 생계형이래요. 갓수의 42.7%는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자기 개발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백수 여러분들,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백수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거나 꺾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포장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한다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아르바이트는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고객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매출을 증대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극장, CGV 극장 아르바이트에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영화만 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팝콘까지 아니면 팝콘이 아니라 콤보까지 구매하게 한번 만들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해외 연수, 백수. 이거는 해외 연수는 백수는 12.2% 갔고 갓수는 23.4% 갔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연수 스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특정한 직무,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만 중요하지 취업 합격에 당락 미칠 요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백수야 해외 연수 못 갔어 슬퍼하지 마세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인턴 백수 12.5%, 갓수 18.1%. 인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백수가 됐건 가수가 됐건 백수이신 분들도 만약에 하신다면 돈 나오니까 어차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보다도 인턴 쪽을 좀 지원을 해라. 학과 사무실이나 취업센터 친해지시면 돼요. 즉 여름방학 때 막 이제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떻게 인턴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부터 학교 취업지원센터를 많이 오면요. 어찌됐건 학교에다가 많이 추천 의뢰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친해 놓으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빨리빨리 학교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공고를 좀 빨리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턴은 의지의 문제지 경제력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단언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르바이트보다 인턴하기 위해서는 빨리 학교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접점 받을 수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소서거든요. 이 부분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믿음과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이 친구는 가수래요. 교내 사진전 입상 목표를 세웠고 출사를 나갔대. 어디로? 해외로 나갔대요. 이게 가수의 자소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수는 국제적 감각을 익히겠다는 목표로 어디 갔다? 교환학생 갔다. 유럽 갔다. 유럽 가서 외국어 실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는요.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요. 동종업계 가서 재무부 인턴에서 이런 일들을 했대요. 가수의 자소서입니다. 이번엔 백수래요. 백수는 무슨 일을 배우던 자세로 임하려고 어린이집 갔고요. 중학생들의 일일 교사 인솔했고요. 그다음에 뷔페 서빙했고요. 마트 선물 세트 포장했고요. 콜센터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백수는요. 끈기와 자신감을 또 다양한 업무를 통해 쌓아서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를 잡아서 외국인과 직접 사업도 진행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공예품도 수입했고 직접 기념품으로 판매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메일과 전화까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가수의 경험은 3가지예요. 출사 나갔어요, 전. 서울 그리고 해외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환학생. 유럽 일주 여행하면서 어떤 글로벌 감각도 키웠대요. 세 번째, 동종업의 재무부 인턴을 했대요. 자, 백수의 경험입니다. 뭘 했다고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 중학생들 인솔했었다. 뷔페 나갔다. 선물 세트 포장했다. 홈쇼핑 콜센터에서 일을 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 가수와 백수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셨을 때 이 경험을 보시면 고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까? 가수의 경험이 뭔가 조금 더 가중치 있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존재합니까? 네, 그딴 건 없다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경험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건 없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런 6가지의 경험이 가수건 백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풍부한 스토리예요. 그렇죠? 설득력이 강한 출사 나가도 좋고 교환학생 가도 좋고 홈쇼핑 콜센터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항목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성 있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험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경험은 너무 좀 보잘것없는 경험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는 가수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수는 믿음과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고요. 국제 감각을 함양하겠다, 조직 생활을 익히겠다고 했어요. 백수는 배우는 자세, 끈기와 자신감, 즉 타이틀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관련된 항목인데, 자, 백수의 자소서에서 어린이집, 중학생들 일일 교사, 뷔페 서빙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타이틀을 무슨 일을 배우던 자세로 임하겠다? 이 타이틀이 아니죠.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배우는 자세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도 잡았다, 외국인과 했다, 공예품 수집했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직무 역량으로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수와 가수의 자소서 문제가 아니에요. 타이틀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관련된 내용, 그렇죠? 국제적 감각을 익히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각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경험, 그러니까 다 소중한 경험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뽑아내야 된다? R. 그 결과가 어땠다라고 하는 이 교훈적인 성격도 잘 뽑아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마지막 7번째는요.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라. 나약하고 나태한 마인드 갖지 마시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자에게 물어봤대요.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하겠냐? 아니야, 무엇을 가장 열심히 했냐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나오잖아요. 부지런한 채용 정보를 검색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소서 쓰고 있고 면접 준비하고 있고 인적성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저는 우선적으로 부지런한 채용 정보를 좀 검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는 선생님 어떨까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구직자한테도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상반기와 비슷할 것 같다. 예,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요?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 크게 바뀔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 기업을 미리 좀 셀렉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를 정해놓고 그에 맞게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여러분들이 잔기술 습득하는 거에 막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반기 대비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축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학 특집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실제 합격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방법론들 7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학 잘 보내셔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